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제가 문갑식의 진짜 TV나 아니면 디지털조선 TV에서 하는 문갑식의 진짜 뉴스에서 가끔 언급하는 후배 기자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월간조선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지금 미국의 석사학위 과정을 발표로 간 김동현 기자인데요. 김 기자는 지금 미국 석사학위 과정이 일반적인 아카데믹한 과정이 아니고 CIA라든가 이런 첩보기관 관련 정보 관리자 이런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 기자가 한참 전에 저에게 이상한 뉴스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올해 2월 22일 날 스페인에 있는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침해해서 물건을 훔쳤는데, 이후에 탈북자 지원단체인 자유조선이라는 곳에서 그 범행이 바로 자기들이 일으킨 것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진 뒤였습니다. 이후에 대사관 습격과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미국 정보기관 CIA와 FBI가 연루됐다라는 이제 소문이 확산됐었죠. 바로 그 즈음에 김동현 기자가 저에게 보내온 뉴스는 뭐였냐면, 이것은 미국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스페인의 좌파 언론이 이런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오히려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미국 첩보기관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첩보기관, 즉 러시아의 KGB의 후신, 현재의 러시아 첩보부 FSB가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가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류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할까? 왜 러시아가 이 시점에서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는데 관여했거나 아니면 직접 했을까? 아니면 영향력을 미쳤을까? 저는 그게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와 어제 미국의 사법당국이 자유조선의 조직원을 미국 LA에서 체포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누구였냐면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직 미국 해병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사법당국은 자유조선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사람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부 안 맞죠. 자유조선의 습격에 영향력을 미쳤거나 관여했다고 소문이 났던 미국 첩보부가 있다, 그 뒤 배후에 미국 첩보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 사법당국이 자유조선의 조직원을 체포하고 추적하고 나섰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만일에 미국이 개입했다면 자유조선의 조직원을 체포하거나 그 리더를 추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일까를 한번 찬찬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 첩보기관이 연루됐다는 설의 기원은 처음 시작된 것은 스페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반미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리고 공작의 방식을 미국 스타일이다라고 스페인의 한 언론이 단정짓자 다른 언론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미국 개입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작을 이제 첩보 용어로 코버트 액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KS 규격이나 ISO 9001 마냥 무슨 정형화된 규격이 있는 게 아니죠. 첩보는 무슨 첩보가 나사를 만드는 겁니까? 전구를 생산하는 겁니까? 컴퓨터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하는 것처럼 첩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될 수는 없는 거죠. 첩보는 항상 창의적이고 배우를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 성공한 공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 기자는 한참 전부터 이번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의 FSB, 즉 KGB의 후신인 러시아의 FSB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그 근거가 첫 번째, 러시아 정보부는 액티브 메저스를 자유자재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액티브 메저스라는 건 뭐냐면, 액티브라는 건 능동적인, 공격적인 이런 뜻이고요. 메저스라는 건 수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저스에 S가 붙은 복수니까 공격적인, 능동적인 수단들이 많다, 이런 뜻인데, 액티브 메저스는 소련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기만, 남을 속이거나 위장, 공작, 선전, 선동 등을 통해서 적국의 정책을 바꾸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소련 때의 그 전통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배후를 타국의 정보기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서 그 배후를 타국의 정보기관이 저지른 것처럼 위장하는 능력이 전 세계 첩보기관 중에서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1940년대에 카틴숲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폴란드하고 소련은 아주 원수 사이죠. 옛날부터 원수 사이입니다. 당시에 소련이 폴란드의 군 장교와 정보 장교를 약 22,000명을 카틴이라는 숲에서 무참히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학살은 KGB의 전신인 NKVD, 옛날에 베리아라고 스탈린 시대 유명한 첩보 리더가 있었죠. 베리아.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실각한 후에 베리아가 정권을 잡으려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베리아가 이끌던 NKVD라는 KGB의 전신, 지금의 FSB의 할아버지 뻘 되는 정보 조직이죠. 이 조직이 그 대학살을 주관했는데 당시 소련에서는 해당 사건이 자기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독일의 나치가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야 당시에 그 학살에 관여했던 관계자의 증언과 현장 증거를 통해서 카틴숲 대학살은 소련이 저진 것이다 라는 사실이 뒤늦게 판명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위장은 정보기관 사이에서 아주 흔한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최고 장기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KGB의 그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선전선동의 사례로 작전명 전염, 이제 오퍼레이션 인펙션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상대가 1980년대에 미국이었어요. 1980년대 소련은 레이건 정부를 겨냥한 고도의 여론조작 사건을 펴니다. 당시 처음으로 등장했던 신종질병 에이즈를 소련은 미 육군의 실험실에서 만든 생화학 무기 일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육군의 실험실에서 외부에 유출돼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서운 말을 퍼뜨렸죠. 당시의 에이즈는 지금의 메르스처럼 무서운 질병이었고 이 치료법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에 해당 주장이 전 세계 반미 또는 진보 성향 좌파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그러자 이게 전 세계 매체로 금세 전파됐고 미국 전역으로 확대돼서 미국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소련이 이러한 그 공작을 편 이유는 대소련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에이즈 개발을 당장 멈추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에 잘 나갔죠.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신보수주의 기수처럼 해서 잘 나가던 레이건 대통령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이런 모략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서야 소련의 짓이 밝혀졌는데 누구에 의해서였냐면 소련 정보부의 전직 관계자가 사실은 우리가 저지른 짓이다 라고 일부 매체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작전명 전염, 오퍼레이션 인펙션의 실제 행동자가 소련이었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회고했던 사람은 자기들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이 작전을 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거뒀다면서 그 파급력이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페인 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사건 후에 가장 주도적으로 미국 배후설을 보도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엘파이스라는 신문인데요. 엘파이스는 현지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좌파 매체로 정평이 나 있는 매체입니다. 이 엘파이스에서 처음으로 CIA가 배후에 있다. 이번 그 자유조선의 북한 대사관 습격에는 CIA가 배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파이스의 보도에 대해서 스페인 정보부나 스페인 경찰도 마치 그것이 맞는 것식으로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페인 내부에서부터 진짜 미국 CIA가 한 게 맞긴 맞는구나 라는 분위기, 제가 말씀드려서 정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짜뉴스일 확률이 많다 그랬죠. 그런 정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페인 정부는 그 현재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 사회노동당 출신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노선이 정반대인 인물이죠. 그래서 스페인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 사이도 좋지 않고 현재 집권층들이 정반대되는 정당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GB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틴숲 사건이라든가 작전명 전염처럼 이렇게 선종선동만 하는 그 자기들이 한 일을 남이 한 일로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 아니라 대사관 습격이나 공격을 한 전례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1977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화재가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했어요. 그러자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즉각 대피했죠. 그리고 다수의 러시아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화재는 KGB가 일으킨 것인데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갖고 있는 소련에 관련된 정보를 빼앗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대사관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으킨 것이 화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소방관 복을 입고 화재 진압에 나섰던 요원들의 다수가 KGB 요원들이었죠. 화재가 다 진압된 이후에 CIA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건의 상당수가 사라졌고 건물로 진입한 소방관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KGB 요원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 식인가 하면 14년 뒤인 1991년에도 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똑같은 화재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도 역시 소련 정보기관에서 대사관의 정보를 탈취하려고 14년 전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1950년부터 70년대까지는요. 모스크바 시그널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KGB가 미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의 방을 조준해서 안테나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안테나를 대사를 비롯한 그 미국 대사관의 고위 간부들에게 일제히 그 레이더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자꾸 몸이 이상해지니까 그 미국 측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더니 당시 대사관에 방사된 신호등을 분석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식의 레이더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신체에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모스크바 시그널을 맞은 레이더파를 맞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 중에는 혈액의 백혈구 수치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거나 암이 생기거나 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했다고 하죠. 이런 것이 바로 A라는 국가가 일부러 B라는 국가가 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는 그게 이제 이 작전 공작인데 이것의 최선진국이 바로 러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미국 첩보기관이 연루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상당히 그 말에 의심을 가졌었는데요. 그럼 뭐 일부 영화를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보면 나오시죠. 거기에 나오는 IMF라는 조직을 CIA가 견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보면 그 미국에서도 아무리 무소불위의 첩보기관이라 그래도 해당 작전을 진행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심의 절차를 사전에 미 의회 등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쟁 중도 아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이 아니죠. 그냥 평시에 공작을 하는 건데 만일에 그 오사마 빈 라덴처럼 예를 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 테러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공격을 할 때 정당한 관련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그 분쟁 또는 전쟁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란 건 뭐 10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상원이라든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군사적 작전은 미국의 법전에 타이틀 10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는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런 작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전쟁국, 스페인 같은 비전쟁국에서 감행된 공작이면 설령 허가가 없이 작전을 펼쳤더라도 나중에 의회의 감시위원회 또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나중에 그 해당 공작을 편 첩보기관들이 상당한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적인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마치 미국이 한 것처럼 매우 쉬운 이렇게 공작, 사람들이 여론을 선동하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라는 게 중요하죠. 왜 도대체 만일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만일 했다면 왜 했을까? 그걸 저희가 이제 찾아보는 게 논리적인 그거죠.
단 여기에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문제는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했다 100% 확증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한 말 때문에 주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습격한 배후에 미국 첩보기관이 있었다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미국 사법부가 자유조선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추적하는 것을 봐서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아니면 누굴까라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이제 러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옛날 미소 시절부터 미국 소련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 왔죠. 그래서 만일에 러시아가 미국 첩보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경우는 미국 CIA라든가 FBI 같은 조직들이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왜? 저 녀석들은 또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무슨 그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런 식의 첩보 작전을 해서 미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 상당히 곤혹스럽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또 두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러시아의 동맹국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가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러시아의 동맹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중국이라든가 두 번째는 북한이죠. 그럼 북한이 요청을 했든지 중국이 요청을 했든지 아니면 북한과 중국이 다 요청을 했든지 이런 가능성을 저는 왜 보냐 하면 얼마 전에 그 조성호라는 이탈리아 대리대사가 북한 대사관을 빠져나와서 서구 세계로 망명을 했죠. 그 사건 이후에 유럽권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북한에 있는 다른 대사관들의 외교관들이 조성호 이탈리아 대리대사처럼 줄줄이 서방 세계에 망명할 경우 북한은 완전히 서구 세계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그 무너지는 상태가 도미노 현상처럼 북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소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러시아, 서구 세력의 반대 보스격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뭔가 치명적인 상처를 흠집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만일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러시아에게 이것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서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러시아 첩보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뭔가 윤리적인 망신, 도덕적인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는 명확한 후계 구도가 없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아직 몇 살인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아 보이죠. 살만 계속 피둥피둥 찌고 돼지처럼. 이러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마치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뒤를 잇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엔 또 김여정이가 무슨 마약에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마약에 이렇게 중독됐다든가 이런 근거 없는 설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현재 북한은 김정은이가 아직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체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 상당히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후계 구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는 향후 김정은 정권의 김정은이 사라진 이후에 김정은 정권을 이끌어갈 후계 구도에 러시아가 뭔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이번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사건에 러시아가 마치 미국이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작업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얘기하는 공사를 친다 그러죠. 공사를 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머지않아 사할린 인근의 한 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가장 큰 잠재적인 경쟁자는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김한솔이죠. 김정은이가 죽인 자기 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그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가 자유조선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한솔을 보호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1919년에 상해의 임시정부를 세운 것처럼 북한 임시정부를 세우겠다는 자유조선은 김정은에게 최대의 난관일 게 표적일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러시아 첩보부가 미국 CIA 첩보부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자유조선에 접근해서 이런 식의 공작을 폈다면 자유조선 내부가 동요를 일으키거나 균열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시리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오는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마련한 것이죠. 미국 CIA 요원으로 가장한 러시아 첩보부 요원들이 자유조선과 접촉해서 정보를 빼내고 자유조선을 미국의 사법부의 표적으로 사냥감으로 만들었다면 러시아의 공작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보도나 해설, 심층적인 사례들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문갑식의 진짜TV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각, 우리가 항상 맹점, 선입견에 빠져있는 우리의 시각을 훨씬 높일 수 있고 논리적인,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문갑식의 진짜TV가 보다 더 활발히 이런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을 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